네,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련 인물이 이재명 지사 측근이라는 국민의힘 공세. 이재명 후보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요. 관련 등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막 물어보고 있고 서로 민주당도 이제는 누구 것이냐 같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있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화영 현재 킨텍스 대표가 있습니다. 이 이화영 대표가 이재명 지사 당선 때에는 인수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이화영 대표가 17대 국회의원을 했을 때 이한성 씨가 보좌관으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한성 씨가 지금 화천대유 대표 사내이사고 그 아래에 있는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있지 않냐, 그 밑에 이화영 있지 않냐, 그 아래 이한성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이던데요. 네, 제가 볼 때 한 명이 더 빠졌는데요. 그 누구죠? 한 명이 오히려 더 지금 국민의힘 쪽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있는 뭐 조그만한 인맥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과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화영 전 비서관이 비서관으로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비서관으로 지냈던 때가 2004년, 예. 2005년까지 1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성남 대장동 개발 지구와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어떤 개발 계획도 없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사람 그 1년, 2년이 그럼 대장동 개발에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10년 뒤에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그때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를 지냈다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이렇게 짓는 게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지적인지 참 의문이 있고요. 제가 중간에 한 명이 더 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사업팀장이 있잖아요. 정모 씨라고 하는 정모 변호사. 예. 이 지금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고 얘기하는 남욱 변호사와 같은 학교 그 선배, 1년 선배라고 얘기하죠.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서 취업해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화천대유의 심사를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 18대, 19대 걸치면서 새누리당, 한나라당까지 걸쳐오면서 의원들 그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비서까지 지냈다고 하는 거 이것도 나오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가까우면 어디가 더 가깝겠습니까? 어디가 더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게 산자위 소속인 김상훈 의원이고요. 5급 비서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게 2013년이에요. 그리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관련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하고 훨씬 더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뭐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 양쪽하고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간에 관련성으로 보면 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설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뭐 금전이 오고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한 관련성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뭐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장을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과 그다음에 이른바 서강대와 성균관대 인맥을 타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땐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럼 지금 계속해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재명 후보부터 쭉 지금 말씀드린 이화영, 이한성으로 쭉 이어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후보가 거의 총체가 아니냐 이런 공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지금 등장인물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등장인물이 많아지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식으로 이제
여권에서는 야권 인사들이 더 많이 결합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야권 인사는 여권 인사들이 많이 결합돼 있고 또 이재명 측근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등장인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다라고 바로 연결하는 건 좀 약간 좀 섣부른 판단으로 보여요. 좀 더 예.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 현재 어쨌든 드러난 거는 어쨌든 그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본인이 설계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실제적인 일을 했던 거는 유동규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 이제 기획본부장이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김만배라는 이제 언론인 이분이 이제 어쨌든 화천대유의 이제 주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4호의 주인인 남욱 변호사 지금 네. 미국에 가 있죠. 이게 크게 이제 세 개의 흐름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화천대유는 어차피 이제 김만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가 있는데 왜 1호부터 7호로 이렇게 쪼갰을까? 그리고 1호는 왜 가장 많은 지분인 거의 그 전체 지분의 한 33%, 3분의 1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1,200억의 배당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호는 왜 그렇게 많이 지분을 갖고 그다음에 2호, 3호는 뭐 부인, 누나, 그다음에 4호는 이제 4호에 가서야 이제 그 실제로 가장 많은 일을 한 게 남욱 변호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1호는 어쨌든 김만배잖아요, 그죠? 예, 김만배로 되는데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쨌든 대표로 지금 그 아까 그 이화영의 이제 보좌관이라는 분이 이한성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고 예. 그랬을 때 과연 1호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다음에 2호도 부인 명의로 돼 있는데 2호의 주인은 누구냐? 3호는 누나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차명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자의 배분을 하는 거에서 자기 실명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쪼갰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시행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왕왕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이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한성이란 분이 과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에 했다는 것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일을 계속 그 이후에도 해왔고 또 실제로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금 더 규명을 하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의혹 속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개발이 국민환수제 추진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게 사업은 공공이 맡고 이익은 100% 환수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100% 환수는 아니고요. 적정 이익을 보장하겠다. 대신에 나머지 뭐 투자 이익을 지나치게 가져가지 않도록 환수하겠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이재명 지사도 이거 발표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제도를 내가 미리 공약으로 내놨다고 하면은 엄청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을 했을 것이다. 아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 투자의 이익을 얻는데 정부가 그거 다 가져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요만큼만 이익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정부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다 그러면 아마 사회주의 체제 공약이다. 이렇게 비난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사태가 오히려 또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면 이게 이제 논리적 상충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투자금을 많이 얻었느냐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막 의혹 제기를 합니다. 네. 근데 공공기관이 같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이익을 가져가는 것, 미리 보장받는 것, 리스크는 하나도 떠안지 않고 제대로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의 영역내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 이걸 몫을 가져가고 나머지 민간이 시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 그게 과도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우리 사회 기조하고 맞았던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저는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 설계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논리가 네. 잘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간 입주자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시행 사업을 통해서 5개 필지를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4천억 넘는 이익을 남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의 배당금과 별도라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한 개 필지를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 해도 1,000억이라고 하면 그게 한 3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29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세대별로 그 1,000억을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고분양가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무조건 이번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의심스러운 게 많고 이거 다 환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조를 유지해서 가면 나중에 가서 이거 역풍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정말 철학으로 얘기했던 시장 자유주의가 자유시장 경제 문제가 깨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상충하는 것을 잘 고민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더 자유롭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부동산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아마 더 강화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번 의혹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기 어려워요. 예. 이런 가운데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민의힘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모습,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관련자들 감옥에 갈 것이다,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언급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 정치보복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또 대응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저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게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이 토지 개발을 전부 다 공공이 하겠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토지 공급 자체가 이제 시장이 이제 왜곡되면서 또다시 이제 공급이 이제 위축되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택지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또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공이 모든 것이 선이고 민간이 약이다 이런 규정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잘못하면 이게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왜 공공이 이제 왜 민간한테 많은 이익을 줬냐라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공공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이 딱 끼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 공모 과정에 공공이 예를 들어 부정을 하게 되면 바로 부정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정치적 유착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 부담,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이제 진상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에서도 이제 치열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게 부동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엄청나게 좀 화가 나 계신 상황에서 이게 뭐 수천억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떤 사람한테 그게 성과급이었던 산재 위로금이었던 50억이 30대 초반한테 나가고 또 어제 뉴스에는 또 한 100억대 또 임원한테 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수많은 로비에 쓰여졌을까 이런 네.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는 단지 이번 경선만이 아니라 앞으로 본선까지 이어지는 아주 최대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자기의 주도권 그리고 본인의 어떤 깨끗함을 강조하기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두 분께 요거 하나만 같이 여쭤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25억 투자해서 우선 이익으로 5,500억은 일단 우리가 확보할게. 나머지는 민간 부분에서 이익이 나던 손해가 나던 우리는 상관 안 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거기서 추가로 성남시가 민간 이익에서 혹시라도 이만큼 훨씬 많은 이익이 나면 그 이상은 우리가 제재할게.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논란이 좀 덜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절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신도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백억밖에 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래 신도시의 어떤 교훈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형태를 위례신도시에 해서 엄청난 민간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위례신도시가 201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4년, 15년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LH공사 손 떼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게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LH공사 취임식 가가지고 그때 발언한 거 아닙니까? 공공이 왜 자꾸 손 대느냐, 손 떼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신용수 의원이 가서 국감장에서도 LH공사 사장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2009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천화동인 3, 4호가 대장동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 땅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쓸어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 개발하라고 이른바 남욱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민간 시행사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로비하다가 결국 나중에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010년 당선되고 그리고 공공개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성남시 의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이었는데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공과 민간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공공이 들어갔을 경우에 성남시가 1조 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때 간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지방차 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이 들어가되 우리가 투자는 어려워. 대신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남시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넣어야 돼. 이 조건으로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5,500억 원을 1순위 우선주로 받아가는 형태였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민간 형태가 당신들이 시행해서 당신들이 리스크 떠안고 당신들이 이익을 내.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내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설계자 이재명이니까 화천대유도 이재명 거고 이재명이 화천대유 비리까지 다 책임져.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공공이 어디까지 이익 환수하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일 경우에 나중에 가서 역풍 맞을 수 있다. 예. 화천대유 문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곽상도 의원 아들 하나 퇴직금 50억 원 딱 나오니까 역풍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토지를 개발했을 때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마 철학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 토론이 전 필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2009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 LH공사에 이제 민간의 일을 건든다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거는 그 임대주택이라 사업이라든가 이런 택지 개발을 하는 것을 반대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LH가 고급 임대주택 사업, 고급 주택 사업에 이게 뛰어들겠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LH 같은 경우는 서민을 위한 주택에 집중해라. 라는 차원의 제기였다는 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5,500억 문제는 네. 그 이재명 지금 당시 후보도 지금 현재 후보도 얘기하지만 나중에 추가로 한 1,000억 정도를 더 회수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것 빼면 한 4,500억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약정된 건 아마 1,8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때 임대주택을 지을 토지로 주든가 아니면 그 돈을 주든가로 이렇게 약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회수했으니까 그건 우리 주고 너희들은 이익이 남든 손해를 보든 알아서 해. 라는 이런 구조가 그 공적인 영역에서 공동으로 민관 합동 개발을 하는데 유효하고 타당한 것인가? 예.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 또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개발 2처장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는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묵살당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그러니까 어떤 분배 문제는 당연히 거론됐어야 되고 또한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도 공공이 민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린 이거 주고 너희는 그 뭐 손해를 보든 마음대로 해. 거의 이건 장사꾼 논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공이 어떻게 개입을 해서 민간과 합작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손실과
초과 이익에 대한 어떤 배분 구조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합의를 하고 들어갔어야 됐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합의를 안 한 게 아니라 합의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합의의 성남시가 투자하지 방식이 않는 저는 대신에 그런 식의 우리는 얼마 챙길 테니까 민간에서 이익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건 알아서 해라 이런 구조를 아니요, 공공에서 이제 진행한다는 것은 그건 좀 다른 저는 부적합한 개념이에요. 계약 방식이다 얘기하는 왜냐하면 거죠.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내가 주주로 참여하면 주주로 참여한 만큼의 어떤 배당이익이나 그런 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에는 국민 세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칫하면 세금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2010년 아시겠지만 2008년 리먼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는 대장지구가 뭐 분당하고 가깝고 서울하고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대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객관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공공에서 쉽게 이런 개발 사업에 아니 뛰어들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 때문에. 공공의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은 이미 민간이 앞서 제가 이제 화천대유 얘기도 나오고 천화동인 얘기도 했던 것처럼 민간이 들어가서 땅을 다 사서 민간 차원의 개발이 되려고 했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LH가 하려고 했다가 엎어지고 비리가 들어가고 민간이 하려고 그러다가 막 지금 논란이 되고 LH가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로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민간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민간이 그냥 개발해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사업의 내용이 출발했다고 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 따르는 이익을 보장받을 때 공공의 영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들여서 투자했을 때 그게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공의 영역으로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설계자의 도움을 의도는 주고 알겠는데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냐라는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어느 일정 이익을 챙기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는 구조의 설계는 타당하지 않고 그게 뭐 관이가 지어야 되는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공공에서 쉽게 이런 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관리를 통해서 인허가만 하고 또 기부 체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공적 환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발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설계하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치면은 그렇겠다고 욕먹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해서 민간이 다 이익 가져가는 것보다 공공이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게 필요해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공공이 들어갔을 때 리스크를 안게 되면 그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나머지 인허가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공이 담당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해. 근데 나머지 민간이 개발하는 시행하고 개발하는 것까지 당신들이 시행하고 개발한 거 그 이익 우리한테 줘.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 가지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발언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팩트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LH 출범식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LH가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일을 안 하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이익 나지 않는 곳에 가서 LH가 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같은 달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그 성남의 지역구 의원인 신용수 의원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건설에 같이 있었던 이지송 LH 사장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LH가 결국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남이 민공 같이 들어가는 것을 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 질문 2번까지 했네요. 그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토론회가 또 같은 날에 열렸어요. 이 토론회 얘기 좀 이어갈까요? 먼저 민주당에서도 이 대장동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보시죠. 민간 개발 이익 최대 50%를 환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개발은 민간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서 이번 대장동 같은 그런 스캔들이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정의 많이 위태롭습니다. 그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제2의 LH 사태인 줄 알았더니 더 나아가서 제2의 수서 사태에 맞먹는 정관계 로비, 부패 아수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콩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개발 이익을 추가로 더 부담시켜가지고 더 빼앗았는데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실 국민의힘 쪽을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저를 자꾸 공격하고 의심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네, 어제 이제 그 김두관 후보까지 사퇴하면서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더 본인의 생각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보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이 추미애 후보가 먼저 시작했고 이재명 후보도 계속 시작했고 굉장히 약간 편 먹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까지 느껴지던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에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뭐 코끼리 네. 그림이 뭔가 있다. 지금 이제 다리 만지고 뭐 나오고 뭐 나왔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비리가 있을 것 같이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관련되는 뭔가 큰 건이 터질 것처럼 얘기를 사실 해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당내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한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선거인단한테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어떤 여론 분위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도 도대체 그 그림이 뭐냐 이렇게 막 캐묻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고요. 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용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현상들이 나오기도 하던데요. 네. 박용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홀가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의원을 통해서 뭔가 따끔한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자꾸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이제 사실 거의 구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번 주 일요일 2차 슈퍼위크 발표되면 끝이거든요. 사실상 어찌 보면 끝이란 얘기는 물론 여러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 대세론이 꺾이지 않으면 사실상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대통령 후보가 윤곽이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실 토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토론치고는 저는 조금 좀 실망스러웠어요. 더 치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공약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검찰도 수사 확대에 나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는 중에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잘 봐야 된다. 우선 첫 번째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그 관과 유착된 비리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이제 나온 거는 당시에 이제 그 평가 과정에서 이제 공고를 할 때 이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네. 절대 절대평가 점수, 상대평가 점수.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절대평가 점수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자산관리회사를 갖고 이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가점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 뭐 한 20점 정도 배치가 된다는데 사실 이런 그 사업자 선정에서의 공고에서는 거의 1, 2점이면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나머지 두 개의 컨소시엄은 그 점수를 받지를 못했다는 게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상대평가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의혹으로 좀 제기하고 있는 정모 변호사 당시 이제 그 남욱 그 변호사에 의해서 사전에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취업해서 담당 팀장을 했던 그분하고 당시 이제 개발 1처장이 실제로 그 절대평가에 상대평가에 참여해서 점수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서류로 와서 보고 갔다 이런 지금 그래서 그때 감찰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혹 제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제가 볼 때 핵심적인 의혹이라고 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이제 실현되어 갔을 때 이 이익이 분배되어지는 과정 그 속에서 왜 여기에 그 많은 그 법률 자문팀들이 뭐 한 30명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박영수 특검도 나오고 권순일 대법관도 나오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계속 얘기하는 뭐 원유철 의원이나 뭐 곽상도 의원 뭐 계속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익을 나눠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현금으로 무려 뭐 수백억들을 계속 인출해 갔다는데 이 현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대표 어떤 배임 횡령 차원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치권의 어떤 로비로 연결돼서 이제 뭐 어마어마한 게이트로 발전할지 이거를 네.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 퇴직금 논란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그 김만배 씨가 조사 받을 때 들어갈 때는 산재 위로금
격이었다. 근데 조사 받고 네. 나올 때는 산재 신청은 안 했으니까 중재해로 해서 44억을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 논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산재를 입었다는데 산재 안 입었는데 입었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본인 스스로가 곽 의원 아들이 이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지럼증이나 이명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겠죠. 업무를 하면서. 그것도 뭐 산재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을 테니까 예. 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30대 초반이고 6년 동안 근무했는데 산재가 아무리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 배당금 5억이라고 계산을 했다고 하던데 그 10배인 50억을 주는 게 과연 이 사회적인 어떤 상례나 아니면 법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5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안에서 있었던 거 보고 들은 거 다 그냥 조용히 있어달라, 뭐 보지 않았던 걸로 해달라 이런 조건이 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뭐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많은 이익이 나니까 이익이 난 만큼 돌려주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곽상 또 의원 아들은 그렇게 지금 저는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오징어 게임의 게임 속의 말이었다. 뭐 그리고 이렇게 근데 얘기하고. 이익이 많이 나와서 많이 받은 것뿐이다. 네. 예.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성격의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김만배 씨가 얘기할 얘기지. 거기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설득력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의 지금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본인이 일단 나갔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분이 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불거졌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론 이제 그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그 50억을 이제 아들이 받은 것을 그게 이제 뭐 산재 위로금이든 아니면 뭐 성과급이든 간에 이것이 이제 본인이 짊어져야 될 책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의 문제를 이제 다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법적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국민들의 어떤 그 경제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도 보니까 지난해 재산 신고액이 한 43억 되시던데 그것도 뭐 많은 금액에 속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50억의 상여를 받아서 물론 실수령액은 세금 공제하고 28억 받았다지만 그걸 아들이 아버님하고 상의 한 번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라도 예. 어쨌든 본인이 국회의원직의 틀 안에서 이걸 방어하기는 좋겠지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분노하는 분노의 감정을 본다면 네. 저는 의원직을 던지고 그리고 그 철저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